7장 오스만 제국에서 터키 공화국으로. 제2차 입헌 혁명에 성공하다. 연합진보위원회 CUP가 조직되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유럽 열강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을 펼치며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아프리카에서는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수단 남부의 파쇼다에서 충돌해 두 나라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동유럽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범게르만주의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범슬라브주의가 부딪혔으며 서아시아에서는 독일의 3B 정책과 영국의 3C 정책이 대립했다. 유럽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의 3국 동맹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3국 협상이 대립했다. 이러한 대립은 제국주의 국가 간의 식민지 쟁탈전으로 이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오스만 제국 역시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의 침략과 발칸 지역의 독립운동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또한 제1차 입헌 혁명이 실패한 뒤 술탄 압둘 하미드 2세가 독재 정치를 펴 국내 상황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1889년 5월 21일 군사의료학교 학생 5명이 학교 부근에 있는 하맘, 가로 터키식 목욕탕의 정원에 모였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러시아와 전쟁만 하면 계속 패하고 발칸반도에서는 불가리아 등이 독립하고 아라비아 반도 쪽의 영토도 영국과 프랑스에게 빼앗기고 있으니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렇게 되도록 술탄과 정부는 대체 뭘 한 거야? 상황이 이런데도 술탄은 오히려 군대를 감시하고 군 통수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격 훈련용 탄약도 주지 않잖아. 게다가 함대 훈련까지 중지시키고. 맞아. 술탄은 지금 나라의 영토를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술탄을 점점 더 믿을 수 없게 돼. 그뿐인가? 수도와 지방에 대한 차별도 심하다더군. 이스탄불 출신 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도 특별 학급에서 다른 대우를 받으며 공부하더니 졸업 후에도 승진이 엄청 빠르다군. 정치적 위기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을 다시 복원하고 의회를 되살리는 길뿐이야. 그래, 우리가 오스만의 근대화를 위해 힘을 모아보자고. 이들은 의기투합해서 조직을 만들고 오스만 연합이라 이름지었다. 이렇게 시작된 술탄 반대운동은 이스탄불 대학으로 확대되었고 전국 곳곳에서도 거세게 일어났다. 특히 유럽이나 근대식 학교에서 서구식 교육을 받은 엘리트 청년 장교단이 주축을 이루었으므로 유럽에서는 이들을 청년 튀르크라고 불렀다. 뜻을 같이 하는 젊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오스만 연합은 날로 성장했고 이후 연합진보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연합진보위원회가 활동하던 초기에는 주로 정부의 탄압을 피해 프랑스 등으로 망명 간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신문이나 잡지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오스만 제국의 개혁을 주장하고 압둘 하미드 2세의 전제 정치와 유럽의 내정 간섭을 비판했다. 이렇게 발행된 신문과 잡지들은 우편을 통해 제국으로 보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1906년에 무스타파 케말의 고향인 살로니카, 가로 테살로니키에서 오스만 자유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후 연합진보위원회로 통합되어 오스만 제국의 개혁을 이끌었다. 의회를 구성하고 입헌 정부를 세우다. 연합진보위원회가 국내외에서 술탄의 전제 정치와 유럽의 내정 간섭에 반대하는 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무렵 아흐메드 니아지 장군이 1908년 7월 6일 마케도니아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는 1878년 이후 정지된 헌법을 부활하고 입헌 정부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엔베르 파샤 등 연합진보위원회 지도자들은 쿠데타를 적극 지지했다. 술탄 압둘 하미드 2세가 군대를 보내 진압하려 했지만 젊은 장교들이 쿠데타 세력에 힘을 보태면서 진압은 실패했다. 1876년에 헌법을 부활시키라는 요구를 받고 몇 차례 망설이던 술탄은 7월 23일 결국 입헌 체제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음날 이스탄불 신문의 한 구석에 의원 선거 공고가 제목도 없이 작게 실렸다.
신문 기사를 본 이스탄불 시민들은 기뻐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만세, 제국의 민주주의 만세, 술탄 만세, 연합진보위원회 만세. 사람들은 이스탄불 거리를 활보하며 소리 높여 쿠데타를 지지했고 연합진보위원회를 칭찬했다. 곳곳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앞으로의 사태를 전망하는 토론이 벌어졌다. 1878년 헌법이 정지된 이후 근대화가 크게 후퇴한 것을 염려하던 사람들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대표로 의회를 구성하는 의회제도가 부활하는 것에 큰 기대를 걸었다. 술탄의 독재 정치를 지탱하던 궁전의 고문단은 도망가거나 붙잡혔고 비밀 정보원과 검열제도는 폐지되었다. 망명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스탄불로 돌아왔으며 신문, 책, 만화 등을 발행해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웠다. 그해 11월 마침내 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남자 5만 명당 의원 1명이 선출되었다. 당선된 의원들은 대부분 연합진보위원회의 지지를 받거나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이제 하원은 제국 내의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합법적인 대표 기구가 되었다. 연합진보위원회가 주장해온 자유, 정의, 평등, 우회가 실현되는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오스만 제국은 의회를 구성하고 입헌 정부를 세움으로써 근대화를 향해 한 걸음 성큼 다가갔다. 유럽의 제국주의적 침략 아래 아시아나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식민지로 전락할 때 오스만 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국가를 세우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다. 2. 연합진보위원회 개혁을 주도하다. 연합진보위원회 입헌 정부를 지키다. 입헌 정부의 앞날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1909년 4월 13일 이스탄불에서 병사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청년 장교들과 일반 병사들 사이에 심한 차별 대우가 원인이었다. 병사들은 입헌 정부가 종교 율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하며 셰리아트 가로 이슬람법을 지키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회를 해산하고 내각을 몰아낸 뒤 이스탄불을 장악했다. 또한 의회 의원, 청년 장교, 진보적 언론인을 체포하고 처형했다. 이때 술탄 압둘 하미드 2세는 권력을 다시 찾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병사들의 폭동을 지지했다. 하지만 입헌 정부를 지지하던 청년 장교단의 마케도니아 전투부대가 이스탄불에 들어오면서 병사들의 폭동은 단숨에 진압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압둘 하미드 2세를 폐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의회 제도를 부정하고 내각을 무너뜨린 폭동을 지지한 술탄을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압둘 하미드 2세를 폐위시키고 새 술탄을 세우려고 했다. 하지만 술탄이라는 제도가 있는 한 언제든 다시 술탄을 등에 업고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었다. 뭔가 술탄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다. 고민 끝에 술탄의 동생을 새 술탄으로 삼되 의회에서 헌법 등을 존중하는 선언을 하게 하는 방법이 최종안으로 결정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의회는 4명의 대표단을 보내 압둘 하미드 2세에게 폐위를 통보했다. 술탄은 폐위되어 살로니카로 유배되었다. 뒤를 이어 메흐메트 5세가 새 술탄이 되었다. 메흐메트 5세는 즉위식에서 이슬람법 및 헌법과 자신을 뽑아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선언했다. 비록 술탄이 다스리는 군주국이었지만 오스만 제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술탄은 의회에서 만든 헌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완전한 의미의 입헌 군주제가 되었다. 제국은 이제 사실상 연합진보위원회가 지배했다. 제국을 다스리는 실제 권한은 의회에 있었으며 재상이 장관을 임명하고 이들로 구성된 정부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졌다. 새 정부는 유럽 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관세, 행정, 법률, 군대 훈련 등의 분야를 개혁하는 등 서구와 오스만 제국의 발전을 둘러싼 논쟁. 연합진보위원회가 개혁을 추진할 무렵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발전 방향을 둘러싸고 오스만주의, 범이슬람주의, 범투란주의, 티르크주의와 같은 수많은 논쟁이 벌어졌다. 입헌 정부를 이끈 엔베르 파샤는 다음과 같이 오스만주의를 주장했다. 우리는 모두 형제다. 이제는 불가리아인, 그리스인, 루마니아인, 유대교도, 이슬람교도가 따로 없다. 오스만 제국의 국민이라면 종교나 민족은 중요하지 않다.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오스만 국민으로서의 영광을 되찾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스만주의를 실행하기는 불가능했다. 이미 소수 민족들이 각 지역에서 분리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의회 의원은 튀르크인이 142명, 비튀르크인이 133명이었는데 비튀르크인은 아랍인, 알바니아인,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유대인, 불가리아인, 세르비아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비튀르크인 의원들은 연합세력을 형성해 오스만주의 정책을 반대했다. 오스만주의가 실패하자 전 세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로 힘을 모으자는 범이슬람주의가 제안되었지만 현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미 아랍 지역에서는 와하브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와하브 운동은 재창자 압둘 와하브의 이름을 딴 이슬람교의 민족운동, 모든 종파를 반대하고 금욕주의와 초기 이슬람교로 되돌아가자고 강조했다. 따라서 범이슬람주의는 오히려 제국 안의 이슬람교도와 비이슬람교도의 대립을 부추기는 결과만 가져왔다. 오스만주의나 범이슬람주의가 별다른 공감대를 얻지 못하자 이번에는 터키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범투란주의가 주장되었다. 이스마일 파샤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든 튀르크인이 하나의 국기,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어야 한다. 터키어를 사용하는 튀르크인이라면 어디에 있든 모두 하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스마일 파샤는 터키어의 통일을 추진했고 터키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다른 종교와 문자를 가진 알바니아인에게 터키어를 강요하는 바람에 이들의 저항만 커지는 역효과를 낳았다. 범투란주의가 실패하면서 청년 지식인들 사이에 튀르크주의가 등장했다. 지야 괴갈프는 제국 내의 모든 사람은 자신을 튀르크 민족으로 인식해야 한다. 제국 안의 이슬람 및 유럽 문화는 튀르크 문화에 융합되어야 한다. 튀르크화, 이슬람화, 근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며 오스만 제국 내에서 튀르크 민족주의를 실현할 것을 주장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튀르크 민족의 동질성을 찾고 스스로의 국가 건설에 공감하면서 튀르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무하마드 같은 이슬람식 이름 대신 오스만 같은 튀르크식 이름을 지어주었다. 튀르크주의는 발칸 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어 튀르크인이 터키 국가를 건설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3.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다. 발칸 전쟁의 패배로 유럽의 대부분을 잃다. 이펀 혁명을 통해 서구와 근대화를 추진하던 오스만 제국은 또다시 나라 안팎의 어려움에 처했다. 발칸 반도의 동부 지역이 불가리아로 독립했고 오스만 헝가리 제국은 보스니아 일대를 점령했으며 그리스와 불가리아가 연합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을 침공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 차례의 발칸 전쟁을 거치면서 오스만 제국은 유럽 쪽 영토의 83%, 유럽 쪽 인구의 69%를 잃었다. 제1차 발칸 전쟁은 1911년에 이탈리아가 리비아 지역을 침략한 것을 계기로 발칸 국가들이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공격하면서 일어났다. 1912년 10월부터 1913년 5월까지 제국은 패배를 거듭하면서 이스탄불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유럽 쪽 영토 대부분을 불가리아, 세르비아, 그리스, 몬테네그로에 빼앗겼다. 크레타 섬도 잃었다. 이어서 일어난 제2차 발칸 전쟁, 바로 1913년 6월부터 7월. 때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등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분할을 둘러싸고 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은 에디르네 인근 지역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대신에 로도스 섬을 포함해 트리폴리와 에게해 12개 섬을 이탈리아에 빼앗겼다. 과거 제국의 지배 아래 숨죽이던 발칸 반도의 여러 나라가 이제는 도리어 제국을 침략하고 영토를 빼앗을 만큼 강성해진 것이다. 오스만 제국에게 발칸 반도 대부분의 지역을 잃은 것은 단순히 영토가 줄어든 것 이상으로 큰 타격이었다. 발칸 전쟁에서 패하면서 발칸 반도 지역을 대부분 잃었다며? 이러다간 우리나라가 유럽 지역을 다 잃고 아나톨리아 반도로만 좁혀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참으로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네.
설마 유럽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고 단절되는 건 아니겠지? 게다가 갑자기 집과 재산을 잃은 튀르크인들이 피난을 떠나 이스탄불로 몰려들고 있다는군. 하루아침에 집과 재산을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다니 얼마나 힘들까? 그러게 말이야. 어쨌든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튀르크인들이 한 곳으로 모여든다는 건 좋은 일이군. 이스탄불 신분에는 비록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튀르크 민족주의는 승리했다고 실었더군. 민족적, 종교적 통일성이 높아진 거지. 오스만 제국은 비록 영토는 계속 줄어들었지만 종교적으로는 이슬람교, 민족적으로는 튀르크인이라는 동질성이 높아지면서 튀르크인에 의해 국가가 건설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다. 그 즈음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이 더욱 거세졌고 결국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제1차 세계대전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계의 청년에게 암살당한 사건, 사라예보 사건이 계기가 되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제국주의 국가 간의 식민지 쟁탈전에 있었다. 유럽에서는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 대립했고 발칸반도에서는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가 대립했다. 아프리카에서는 프랑스의 횡단 정책과 영국의 종단 정책이 대립했으며 서아시아에서는 독일의 3B 정책과 영국의 3C 정책이 대립했다. 이렇듯 열강의 대립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마침내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던 발칸반도의 세르비아에서 폭발한 것이다. 본래 발칸반도 지역은 종교적으로는 이슬람교, 카톨릭, 그리스 정교 등이 뒤섞여 있었고 민족적으로는 슬라브족, 게르만족, 튀르크족 등이 복잡하게 얽혀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오스만 제국의 힘이 약화되면서 독립한 여러 나라가 서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 치열하게 대립함으로써 세계의 화약고라 불린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오스만 제국 내에서는 어느 편도 들지 말고 중립을 지키며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정부가 삼국 동맹국을 편들 리는 없을 거야. 오스트리아는 발칸 지역을 빼앗아갔고 이탈리아는 리비아를 점령하지 않았나? 우리 영토를 빼앗은 나라를 지지할 순 없지. 그렇다고 삼국 협상국과 손을 잡을 수도 없지 않나? 영국과 프랑스를 지지하고 싶지만 하필이면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러시아와 연합할 게 뭐람. 아무래도 우린 중립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느 편도 들 수 없잖아. 정부 관리들도 대부분 중립을 지지할 거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 해가 가기도 전에 오스만 제국은 독일 편에 서서 전쟁에 가담했다. 당시 내각의 엔베르 장관은 독일 편에 서서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것이 나라의 가장 이익이며 독일의 힘을 빌려 러시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독일 역시 오스만 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황제 빌헤름 2세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호를 선물하면서 환심을 사려 했고 이스탄불에서 바그다드까지 이어지는 철도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결국 엔베르의 친독일 정책과 독일의 적극적인 외교가 맞아떨어지면서 오스만 제국과 독일은 비밀 동맹을 맺었다. 마침내 1914년 10월 28일 독일 군함 두 척이 상선으로 위장한 채 보스포루스 해협으로 들어와 오스만 제국의 함대와 합류했다. 다음 날 함대는 독일 장교와 승무원을 싣고 오스만기를 펄럭이며 흑해 연안의 러시아 기지를 폭격했다. 이에 맞서 러시아가 11월 5일에 그 다음 날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로써 오스만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르게 휩쓸려 들어갔다. 전쟁이 시작된 이래 처음 6개월 동안 무려 80만 명의 오스만 군대가 전투에 투입되었다. 초기에는 몇몇 전투에서 승리해 연합국에 타격을 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별 성과 없이 제국의 영토를 방어하는 데만 급급했다. 1914년부터 1915년 겨울 동부 아나톨리아 전선에서는 러시아를 공격했다가 전투에 참가한 오스만 병사의 80%가 전사했다. 그러자 대규모의 병사들이 전선에서 도망쳤으며 국내에서는 식량과 물자 등이 턱없이 부족해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17년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러시아는 이듬해 독일과 단독으로 강화를 맺고 군대를 철수시켰다. 이어 동맹국인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연합국 측에 항복했다.
독일에서도 수병들의 반란을 계기로 혁명이 일어나 공화국이 선포되었고 공화국 정부가 연합국과 휴전조약을 맺음에 따라 제1차 세계대전은 4년 반 만에 끝이 났다. 오스만 제국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 결과는 비참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동원된 오스만 병사 280만 가운데 32만 5천 명이 전사했으며 민간인 사상자만 200만 명에 이르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나아가 오스만 제국은 패전국으로서 연합국과 굴욕적인 조약을 맺어야 했다. 연합국의 분할 점령되었다. 오스만 제국은 겉으로 보이는 군사적 패배보다 더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술탄 메흐메트 5세가 물러나고 메흐메트 6세가 즉위했다. 전쟁을 이끌었던 엔베르 등은 휴전 2주 전에 독일 배로 몰래 이스탄불을 빠져나갔고 개혁을 이끌었던 연합진보위원회 내각도 물러나야 했다. 전쟁 이후 연합국은 술탄 정부에 세브르 조약을 맺을 것을 강요했다. 세브르 조약은 술탄 정부의 굴욕적인 조약 체결은 정부의 권위를 떨어뜨렸고 후에 무스타파 케말의 국민의회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자 세브르 조약은 결국 비준 없이 폐기되었다. 이 조약은 오스만 제국은 아랍 지역의 영토를 모두 포기하고 이집트는 영국에, 모로코와 튀니지는 프랑스에, 동부 트라키아와 에게해의 여러 섬은 그리스에 넘길 것,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그리스가 이즈미르를 통치할 것이며 아르메니아를 독립시키고 쿠르디스탄의 자치권을 허용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쿠르디스탄은 쿠르드족이 사는 지역이란 뜻으로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에 걸친 고원과 산악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말한다. 패전의 책임을 지고 술탄 정부가 연합국의 압력에 굴복함에 따라 마침내 1920년 8월 10일 프랑스 파리 근교의 세브르에서 술탄 메흐메드 6세가 세브르 조약에 서명했다. 이래서 오스만 제국은 발칸반도,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영토를 잃고 이스탄불 일대와 아나톨리아 반도로 영토가 축소되었다. 한편 정부가 굴욕적인 조약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스만 제국 전체가 들끓었다. 이후 조약 체결에 반대하고 술탄 정부에 저항하는 범국민적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다. 많은 티르크 지도자들은 미국 대통령 윌슨이 주장한 평화원칙 14개 조항 가운데 12번째인 오스만 제국의 티르크인 지역에 대한 주권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이용해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연합진보위원회의 지도자들이 그대로 남아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다. 4년 동안 치열하게 펼쳐진 독립운동의 맨 앞에는 터키의 영웅 무스타파 케말이 있었다. 참고, 반성해야 할 터키 역사,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4년부터 1918년 아르메니아인 5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아르메니아인들은 약 150만 명의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래 아르메니아인들은 정복자 메흐메드 2세 때부터 그리스 정교회 유대교와 함께 3대 밀레트인 기독교 밀레트를 만들었으며 오랫동안 아나톨리아 동부에서 상업활동을 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중 러시아가 아르메니아인을 이용해 오스만 제국을 공격하려 하자 지도자 600여 명을 체포해 학살하면서 아르메니아인들을 아나톨리아에서 쫓아냈다. 내쫓긴 아르메니아인들은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학살, 영양실조, 탈진, 질병 등으로 5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터키 정부는 아르메니아인들이 러시아와 협력해서 터키를 공격하려고 했고 동부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미리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추방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인다. 4. 터키 공화국을 수립하다. 케말, 독립운동을 이끌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술탄이 된 메흐메트 6세는 연합국의 분할 점령을 막고 제국을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반면에 전국 곳곳에서는 세브르 조약에 반대하며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이때 독립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터키의 아버지 가로 아타튀르크라 불리는 무스타파 케말이었다. 케말은 1918년 연합국에 점령된 이스탄불로 오는 도중
보스포루스 해협에 정박해 있는 연합군의 전함들을 보았다. 그는 저들이 우리 해협에 들어올 때처럼 곧 물러갈 것이다 라며 독립에 대한 굳은 결의를 다졌다. 무스타파 케말은 남아있는 오스만 제국의 군대와 민족주의 단체를 해산하라는 술탄의 명령을 받고 1919년 5월 19일 흑해 동부 연안의 삼순에 상륙했다. 그러나 그는 술탄의 뜻을 거역하고 연합국에 점령당한 국토를 해방시키기 위한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터키에서는 이날 5월 19일을 청년과 스포츠의 날이라고 해서 국가기념일로 기리고 있다. 또한 케말은 8월에 에르주름에서 1차 회의를, 9월에는 시바스에서 2차 회의를 소집해 아나톨리아 및 루멜리 권리보호연합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조직된 권리보호연합회는 이스탄불의 술탄 정부를 대신해 사실상 정부 역할을 했으며 케말은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독립운동을 지도했다. 이후 권리보호연합회는 시바스에서 앙카라로 운동기지를 옮겨 활동을 계속했다. 한편 1920년에 이스탄불의 술탄 정부가 실시한 의회 선거에서는 케말의 지지자들이 많이 당선되었다. 새로 구성된 이스탄불 의회는 세브르 조약에 반대하고 제국의 독립을 주장하는 국민헌장을 통과시켰다. 이에 연합국은 이스탄불을 점령하고 하원을 해산한 후 40여 명의 의원을 체포해 몰타 섬으로 유배시켜버렸다. 술탄 정부도 케말을 제거하려 했다. 이때 여러 의원이 연합국과 술탄 정부의 탄압을 피해 이스탄불을 몰래 빠져나와 앙카라로 갔다. 케말은 이들 의원들과 손잡고 새로 하원 의원을 선출한 후 4월 23일 앙카라에서 역사적인 국민의회를 소집했다. 국민의회는 이스탄불의 술탄 정부가 이교도의 통제 아래 있으며 외세를 몰아내는 것이 무슬림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고 선언했다. 터키에서는 이날 가로 4월 23일을 기념해 국가주권 및 어린이날로 정해서 공휴일로 삼고 있다. 1921년 1월에는 국민의회에서 헌법을 만들었다. 새로 만들어진 헌법에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회가 진정하고 유일한 국민의 대표기구다. 우리는 국가 이름을 튀르키예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는 내용을 담았다. 케말은 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정부를 이끌었다. 이제 오스만 제국에는 이스탄불의 술탄 정부와 앙카라의 케말 의회 정부가 함께 존재하게 되었다. 케말의 의회 정부는 술탄의 퇴위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술탄이 연합국의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국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라고 선언했다. 케말의 의회 정부가 수립되자 술탄은 이슬람 교도들에게 케말 등 반란자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스탄불의 군사법정에서는 케말과 의원들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술탄은 또한 군대를 파견해 독립운동을 탄압했다. 술탄 정부의 탄압이 계속되자 국민의회는 술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몇 시간에 걸쳐 토론을 벌였다. 아직까지는 술탄직을 없앤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때 케말이 의회 단상에 올라갔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의회에서 술탄이 연합국의 볼모가 되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끄는 의회 정부만이 국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또다시 술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십니까? 여러분, 주권은 다른 사람이 줄 수도 없고 토론이나 논쟁을 통해서 얻을 수도 없습니다. 힘, 즉 권력과 무력으로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티르크 국민은 스스로의 힘으로 주권을 쟁취했습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는 스스로 획득한 권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술탄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선언하느냐 말입니다. 호소력 넘치는 케말의 연설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고 결국 1922년 11월 1일 터키 국민회의는 2년여 전 영국군이 이스탄불을 점령한 날부터 술탄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이 소식을 들은 술탄 메호메트 6세는 영국 구급차로 궁전을 탈출해 영국 군함을 타고 이스탄불을 떠났다. 메호메트 6세가 망명하자 정치적 지배자로서의 술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터키는 사실상 공화국이 되었다. 의회는 칼리프를 압둘 메지드에게 넘겼고 이로써 터키는 이슬람의 종교적 지도자인 칼리프만 남게 되었다. 이즈미르에서 그리스군을 몰아내다.
1919년 5월 15일 그리스는 이즈미르를 점령했다. 나아가 세브르 조약에서 정해준 선을 넘어 1920년 4월에는 아나톨리아 서부 대부분을 차지하고 에스키셰히르까지 점령했다. 이스메트 파샤 가로 이스메드 이뇌뉘가 에스키셰히르 서쪽의 이뇌뉘 지역에서 2번이나 그리스군을 막아냈지만 그리스군이 후퇴하면서 도시들을 불질러 100여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그리스는 1921년 7월에 다시 공격해왔다. 그리스의 침공은 앙카라에 있는 케말에게 급히 보고되었다. 그리스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한 케말은 시간을 벌기 위해 그리스군이 앙카라에서 약 80km 떨어진 사카리아 강에 이를 때까지 군대를 후퇴시켰다. 케말군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후퇴를 계속하자 의회와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공공연히 케말의 지도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생겼다. 마침내 의회에서 그리스군의 침략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회의가 열렸다. 한 의원이 케말에게 질문을 던졌다. 케말 파샤, 그리스군이 앙카라 가까이까지 왔다는군요. 이대로 앉아서 당할 겁니까? 의원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작전상 후퇴하는 겁니다. 사카리아 강이 곧 그리스군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케말은 혼란스러워하는 의원들을 설득했다. 마침내 8월 케말은 3주간에 걸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리스군을 물리쳤다. 의회는 케말에게 가지라는 칭호를 주고 신앙의 전사이자 승리자라고 칭송했다. 다음 해에 그리스군이 다시 공격해 왔을 때는 케말이 먼저 그리스군을 공격했다. 그리스군은 패배를 거듭했고 결국에는 그리스 총사령관이 체포되었다. 터키군은 의기양양하게 이즈미르에 입성했다. 내친김에 케말은 군대를 이끌고 보스포루스 해협과 영국군 주둔지까지 공격했다. 영국은 휴전을 제안했고 케말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쟁은 끝났다. 오스만 제국은 이스탄불과 인근 해협에 대한 통치권을 되찾았다. 세브르 조약은 조인도 되기 전에 폐기되었고 새로운 조약이 논의되었다. 터키 공화국을 위한 노력. 케말 정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연합군들은 스위스 로잔에서 터키 문제를 다시 의논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술탄 정부를 대신해 케말 정부가 터키 대표로 참석했다. 이스메트 파샤는 새로 탄생될 터키를 위해 절대 주권을 부여할 것, 열강의 간섭을 배제할 것 등을 주장했다. 그는 끈질기게 연합국을 설득했고 우여곡절 끝에 모든 요구사항을 이루어냈다. 마침내 1923년 7월 24일 로잔 조약이 체결되었다. 로잔 조약에 따라 터키는 열강의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다. 동부 아나톨리아 지역의 아르메니아와 쿠르드족 지역은 다시 터키 영토가 되었으며 서부의 그리스 점령지도 해방되었다. 보스포루스 해협에 대한 터키의 주권도 인정되었다. 로잔 조약을 체결할 때 연합국은 그리스의 입장을 대변해서 케말에게 이스탄불을 포함한 유럽 지역을 양보하고 에게해의 섬들을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탄불을 차지하는 대신 에게해의 여러 섬을 그리스에게 양보할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제안했다. 케말은 여러 종족으로 구성된 터키인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앞으로 출범하는 공화국 터키의 앞날을 위해서는 어떤 결정이 옳은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결국 케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 터키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구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스탄불과 보스포루스 인근 지역을 차지한다. 둘째, 터키 땅에서 터키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모두 터키인이고 공화국의 민족적 동질성을 높이기 위해 터키인이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지역만 터키 공화국의 영토로 한다. 이에 따라 터키는 이스탄불을 얻는 대신 이미 열강의 지배 아래 있던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쪽의 영토를 모두 포기했다. 터키 해안 가까이에 있는 에게해의 여러 섬은 모두 그리스의 영토가 되었다. 외국 땅에 사는 터키 민족에게는 일제히 소환령이 내려졌다. 인구가 강제로 교환되어 오스만 제국 안에 살고 있던 130만 명의 그리스인이 터키를 떠났고 40만 명의 터키인이 그리스에서 터키로 돌아왔다. 이로써 터키 공화국은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어를 사용하는 터키인들의 나라가 되었으며 세계의 도시 이스탄불을 얻었다.
1923년 10월 13일에는 앙카라가 터키의 수도로 선포되었다. 그 뒤 10월 29일에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터키 공화국을 선포하고 무스타파 케말을 제1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1924년 3월 3일에는 칼리프 제도를 폐지했다. 그리고 4월 20일에는 공화정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제 터키는 오스만 제국의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했다.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 가운데 최초로 술탄이 지배하지 않고 국민이 뽑은 의회와 대통령이 다스리는 공화국이 수립된 것이다. 새 공화국은 터키인을 위한 새로운 터키를 건설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터키를 위한 터키인을 창조하는 일을 시작했다. 참고, 터키의 수도 앙카라. 1923년 10월 13일 국회는 앙카라를 수도로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수도 이스탄불은 인구 79만 명의 대도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도시였다. 이에 비해 앙카라는 해발 848m의 분지에 있는 인구 3만 정도의 먼지투성이 조그마한 촌락에 불과했다. 우편과 전보, 이스탄불로 가는 철도만이 외부와 연결된 유일한 통로였고 식당이 겨우 하나 있을 뿐 정부를 세울 만한 적당한 건물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말 정부가 앙카라를 수도로 삼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공화국이 독립할 당시 이스탄불은 술탄과 서구 열강의 지배 아래 있었고 군사적인 방어를 하는데도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국민의회 소집 등 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한 저항 운동이 주로 앙카라를 중심으로 한 동부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앙카라가 공화국의 수도가 되었지만 서구 열강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터키 정부가 대사관이 들어설 땅을 무료로 내주면서 이스탄불에 있는 외국 공관을 앙카라로 옮기라고 요구했지만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 터키 공화국이 조만간 무너지고 이스탄불이 다시 수도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25년 소련과 아프가니스탄이 대사관을 앙카라로 옮긴 뒤 1929년에야 이탈리아, 프랑스가 뒤를 따랐다. 오늘날 앙카라는 관공서와 외국 대사관 등이 있는 행정도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에 이스탄불은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세계적인 도시로 한 해에 수백만 명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터키의 중심지다. 터키 공화국의 영웅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무스타파 케말, 이름인 무스타파는 완벽하다는 뜻이고 성인 케말은 성숙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케말은 아타튀르크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서 아타는 아버지, 튀르크는 터키인이라는 의미로 터키인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즉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케말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숙하고 완벽한 터키인의 아버지라는 긴 뜻을 가지고 있다. 케말은 1881년 현재 그리스 땅인 살로니카에서 태어났다. 케말이라는 이름은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지어주었다. 케말이 수학을 잘하자 수학 선생님은 너 참 잘한다. 완벽한 놈이다. 내 이름을 너에게 주마 라며 케말이라고 불렀다. 그는 고향에서 초등학교를 마친 뒤 군사 중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스탄불의 사관학교에 들어갔다. 사관학교에서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공부하던 그는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이끌었던 것에 큰 감명을 받고 자신도 나폴레옹같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열강의 먹잇감이었다. 케말은 청년 튀르크 운동에 가담해 연합진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활동했으며 터키 공화국을 수립하고 초대 대통령이 되어 1923년부터 1938년까지 15년 동안 일했다. 케말이 튀르크의 민족적 영웅이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갤리폴루 전투에서이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이스탄불의 서쪽인 갈리폴리 반도에 상륙해 남쪽에서 독일을 공격하겠다는 작전을 세웠다. 영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의 영연반군과 프랑스군은 2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갈리폴리 반도로 상륙을 시도했다. 이에 맞서는 오스만군의 숫자는 불과 1만 4천 명이었다. 하지만 사령관 케말은 군대를 갈리폴리 반대쪽에 차나칼레에 투준시키고 익숙한 지역을 이용해 연합군을 공격했다. 갈리폴리 반도와 차나칼레 사이의 다르다넬스 해협은 흑해와 지중해가 연결되는 좁은 지역으로
물의 흐름이 거세고 배가 움직이기 힘든 곳이다.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연합국 함대는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절벽 밑에 배를 대다가 거센 파도에 부딪혀 침몰되는가 하면 바닷물이 순식간에 빠지면서 배가 갯벌에 빠져버려 움직이지 못하기도 했다. 케말의 부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합군의 맹공을 퍼부었다. 여러 차례의 접전 끝에 케말은 연합군 군대가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고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데 성공했다. 연합군은 육군 11만 명, 전함 7척, 기타 함선 10여 척을 잃고 물러났다.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오스만 군대가 20만의 연합국 군대를 완전히 무찔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탄불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케말은 튀르크의 영웅이 되었다. 아직도 케말은 터키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해마다 그가 숨을 거둔 시간인 11월 10일 오전 9시 5분에 전국에서 사이렌이 울리면 차와 사람들은 모두 멈추고 그를 기리는 묵념을 한다. 앙카라에는 그를 기리는 거대한 묘지가 세워져 있다. 그의 초상화는 관공서와 학교뿐만 아니라 동네의 조그만 구멍가게에도 걸려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큰 거리에는 거의 빠짐없이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터키 지폐의 앞면에는 그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으며 대도시의 큰 거리 대부분은 그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아타튀르크는 터키인의 생활 속에 아직도 살아있다. 8. 현대의 터키. 1. 새로운 터키가 탄생하다. 세속주의를 추구하다. 무스타파 케말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 속에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새로운 터키 건설을 이끌었다. 1923년에 공화인민당이 만들어지고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의회가 입법권과 함께 행정권을 가졌다. 의회에서 대통령이 선출되고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로서 내각을 운영했다. 1931년 4월 케말 대통령은 의회에 참석해서 공화국을 운영할 기본 원칙에 대해 연설했다. 존경하는 의원 및 국민 여러분, 저는 터키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터키의 발전을 이끌어갈 6가지 기본 원칙을 발표하겠습니다. 세속주의, 공화주의, 국민주의, 개혁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그것입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세속주의를 추진하고 공화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앞으로 튀르크 민족의 단결을 꾀하는 민족주의와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는 국민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개혁주의를 통해 전통적인 오스만 제국을 근대화합시다. 나아가 국가가 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주의를 통해 국민 여러분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이 6가지 원칙은 터키 공화국 헌법에도 포함되었고 당을 상징하는 공화인민당 깃발에도 6개의 화살로 표시되었다. 케말은 이미 공화국 초기부터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세속주의를 추진해왔다. 1924년 의회에서는 논란 끝에 칼리프 제도를 없애고 압둘 하미드를 퇴위시키며 오스만 왕가를 국외로 추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회의 결정으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재판하는 쉐리아트 법정, 가로 종교법정이 폐지되었다. 대신에 이탈리아 형법, 스위스 민법, 독일의 상법 등이 도입되고 세속 법정이 만들어졌다. 또한 종교재단과 종교학교도 폐지되었다. 1928년에는 헌법을 수정하면서 터키의 국교는 이슬람교라는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이로써 터키는 국교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 많은 터키인들은 충격에 빠졌다. 오스만 제국 때부터 600여 년간 이어온 칼리프 제도를 폐지하다니? 그래도 정부가 모스크에서 예배드리는 것까지 금지한 건 아니잖아. 정치나 사회 면에서 이슬람교의 영향을 줄이자는 거지. 아니야, 난 생각이 달라. 그래도 우린 무슬림들이야. 알라와 무함마드의 계시를 삶에서 실천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정부는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고 있어. 그냥 있을 순 없어. 일부 지식인들은 세속주의에 반대해 공화인민당을 탈당했고 크루드족들은 반란을 일으켰다. 케말 정부는 질서 유지법을 만들어 40여 명에게 교수형을 선고하고 이스탄불 신문들을 폐간시키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세속주의를 추진한 결과 터키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는 다른
서구화된 모습을 띠게 되었다. 물론 터키 사회에서 이슬람의 관습이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다만 정치나 사회 면에서 이슬람의 영향력이 제한된 것이다. 하지만 터키에서는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가 대립했으며 세속화와 서구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슬람으로의 복귀를 추진하는 정치 세력이 나타나기도 했다. 오늘날까지도 세속주의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속주의에 대한 이해 없이 터키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서구화를 추진하다. 1925년 8월 어느 날 케말이 파나마 모자를 쓰고 나타났다. 그는 모자를 손에 들고는 이것은 샤프카입니다. 모든 문화인들은 문명화된 머리 장식물을 써야 합니다. 이제 구시대의 유물인 페즈를 벗어던지십시오 라고 말했다. 모자라는 뜻의 샤프카는 유럽식 모자를 말하는데 케말은 샤프카를 쓰면 구시대로부터 벗어나 서양식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100여 년 전 술탄 마흐무트 2세가 터번을 벗고 새로운 모자를 쓰게 하면서 서구화의 상징이 되었던 페즈가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일부 신문들도 연일 샤프카를 문명화된 머리 장식 또는 태가 있는 머리 덮개라고 보도하면서 케말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관리들도 유럽형 모자를 서둘러 사서 썼다. 그해 11월 의회에서는 페즈 착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제 더 이상 페즈를 쓸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의상법이 통과되면서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는 것이 금지되었다. 동부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페즈 착용 금지법에 반대하는 폭동과 시위가 일어났지만 케말 정부는 시위 주도자들을 세속 법정에 세워 교수형에 처해버렸다. 바자르에서는 페즈 대신 온갖 종류의 유럽식 모자들이 넘쳐났다. 그중 챙이 달린 모자가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뒤쪽으로 챙을 돌리면 모자를 쓴 채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26년에는 이슬람 원력과 오스만 제국의 달력 대신에 서양 달력을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휴식일이 이슬람식의 금요일에서 유럽식의 토요일, 일요일로 바뀌었다. 민법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금지했고 혼인신고를 해야 결혼이 성립되도록 했다. 이렇듯 복장이나 달력 같은 작고 사소한 것들조차 이슬람을 버리고 서구식으로 바꾸었다. 강압적인 방법 때문에 반발이 따르긴 했지만 이로써 터키는 이슬람 국가 가운데 가장 서구화된 나라가 될 수 있었다. 전 국민이 읽고 쓸 수 있는 터키 문자를 만들다. 무스타파 케말은 전 국민이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 터키인들은 자신들의 말을 적을 수 있는 글자가 없어서 오랫동안 아랍 문자를 빌려 쓰고 있었다. 물론 튀르크 제국 시절에 세운 오르혼 비문의 튀르크 글자가 쓰였지만 오래전에 튀르크 제국이 멸망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아랍 문자는 단어 속에 위치에 따라 글자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배우기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발음이 부드럽고 모음이 풍부하며 악센트가 없는 터키어의 특징을 표현하는데 적절하지 않았다. 때문에 문맹률이 높아 겨우 10%의 국민만이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다. 이래서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 케말은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자 했다. 마침내 1928년 8월 9일 이스탄불의 공원에서 케말은 라틴 문자를 기초로 터키 발음에 맞는 터키 문자를 발표했다. 옆에 세워놓은 칠판에 자음과 모음을 이용해서 글자를 써 내려가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 우리가 설탕이라고 하는 시케르를 시케르라고 쓸 수 있구나. S-E-K-E-R. 정말이네, 신기하다. 터키인들은 1928년에야 자신들의 문자를 갖게 되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새 글자를 익혔고 공원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어디서든 글자를 가르치고 배우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전국이 학교였고 전 국민이 학생이었다. 케말도 직접 전국의 학교나 공원을 돌며 글자를 가르쳤다. 공문서나 신문, 교과서 등 많은 출판물들이 터키 문자를 사용했다. 나아가 케말 정부는 터키 언어학회와 역사협회를 만들어 민족의식을 높이려 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터키 문자와 터키 역사를 배웠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나는 터키인이며 정직하고 부지런하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조국에 봉사할 것을 맹세한다. 는 맹세문을 암송했다. 모스크에서는 아자니 기도 시간을 아랍어 대신에 터키어로 알렸고 예배 때 사람들은 터키어로 된 쿠란을 읽었다. 드디어 터키인들은 언어와 문자로 하나가 되었다. 터키 민족주의가 실현된 것이다. 새로 만들어진 터키 문자는 배우기 쉽기 때문에 요즘 터키에서는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반면에 아랍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오스만 제국의 유산을 계승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모든 국민에게 성을. 무스타파. 네네네. 너희들 중에 누가 진짜 무스타파냐? 선생님 저요. 절름발이 무스타파요. 저도 무스타파예요. 아버지가 블루 모스크 앞에서 케밥을 만들어 파는 무스타파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당황한 사이에 한 아이가 조용히 훌쩍이고 있었다. 너는 왜 우니? 전 어제 이즈미르에서 온 무스타파예요. 다른 아이들이 자기가 무스타파라고 우겨서. 이스탄불의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 거의 날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동시에 대답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돈을 벌기 위해 이스탄불로 모여들면서 생긴 일이었다. 본래 대부분의 터키인들은 거의 성을 쓰지 않았다. 대신에 주로 아버지의 이름을 쓰거나 자신의 이름의 출생지나 신체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말을 덧붙여 불렀다. 그러다 보니 한 마을에 빵을 굽는 무스타파, 양치기 무스타파, 절름발이 무스타파 등 이름이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작은 마을에서는 이즈미리의 무스타파와 절름발리 무스타파 같이 출신 고향이나 신체적 특징을 별명처럼 이름 옆 앞에 붙여서 서로 구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시가 커지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늘고 사회가 복잡해지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런 혼란이 벌어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는 1934년에 모든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성을 가질 것을 법으로 정했다. 먼저 의회는 무스타파 케말에게 터키인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진 아타튀르크라는 성을 붙여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라고 불렀다. 수상 이스메트에게는 그가 제1차 세계대전 때 대승을 거둬 이뇌뉴 지역을 성으로 주어 이스메트 이뇌뉴라고 불렀다. 법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성을 만들었다.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따서 성을 만든 사람들도 있었다. 절름발이 아들은 토팔올루, 손가락이 없는 아들은 파르막스지올루라 지었다. 또 자신이 하는 일에 따라 성을 짓기도 했다. 건설업자는 야프즈, 벌꿀을 만드는 사람은 발즈라고 했다. 직공아들은 출하올루, 케밥 장수 아들은 케밥지올루와 같이 아버지의 직업을 따서 성을 만들기도 했다. 출신 지역을 따서 성을 짓기도 했는데 이즈미르 사람은 이즈미르리, 부르사 사람은 부르살르라고 불렀다. 물론 아흐메트, 무스타파 같은 전통적인 이름도 여전히 성으로 사용되었다. 국가가 경제 발전에 개입하다. 여러 개혁이 추진되는 동안 1929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대공황의 한파가 터키에도 몰아쳤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터키는 수입을 제한하고 공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이 펼쳤다. 심지어 신성한 모스크의 벽이나 미나레트에 소비는 죄, 국산품을 사자라는 문구를 붙이기도 했다. 본래 터키는 넓고 비옥한 땅과 다양한 기후 덕분에 밀이나 과일이 풍부해 먹고 사는데 큰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철도 등 국가의 기관 산업은 외국인이 소유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때 케말은 국가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국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자급자족을 이루고자 했다. 외국에서 자본을 빌리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외국인이 소유한 터키 내의 철도도 사들였다. 정부와 은행에서 터키 자본을 지원해 터키인이 경영하는 농업과 광업, 공업의 발전을 꾀했다. 1934년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카이세리에 섬유 생산단지를 건설하고 종이와 유리, 시멘트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웠다. 또한 농업 생산력을 높여 밀을 외국에 수출하기도 했다. 1936년에는 노동법을 만들어
파업 금지와 함께 재해로 말미암아 사망했을 때 정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케말이 1938년 11월 10일 오전 9시 5분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다. 전국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이스탄불에서 앙카라로 시신이 운구되는 동안 철도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는 농민들이 횃불을 들고 나와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터키 내 아버지이자 공화국 수립의 아버지, 열정과 추진력으로 오늘날 터키의 기초를 닦았던 케말은 앙카라 서편 말테페의 높은 묘지에 묻혔다. 이로써 아타튀르크 시대의 터키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사진, 무스타파 케말의 사망. 왼쪽은 온 국민의 깊은 애도 속에서 국장으로 치러진 케말의 장례식 모습이다. 오른쪽은 케말이 사망한 오전 9시 5분에 멈춰있는 돌마바흐체 궁전의 시계바늘이다. 국민의 추앙을 받은 케말을 기념하기 위해 돌마바흐체 궁전뿐 아니라 토프카프 궁전의 시계도 같은 시간에 멈춰있다. 2. 냉전의 시대, 서방 진영에 가담하다. 제2차 세계대전의 국가적 위기를 넘다. 아타튀르크가 사망한 후 그의 평생 동지였던 이스메트 이뇌뉘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이 되던 1938년 세계적으로 또다시 전운이 감돌았다.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공황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한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에서는 전체주의 체제가 등장했다.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국민들을 총동원해 군사력을 강화시킨 후 주변 나라들을 위협했다. 터키 역시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압력을 받았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 편에 가담했다가 나라가 없어질 위기를 맞았던 터키는 이를 교훈 삼아 가능한 한 중립을 지키려고 했다. 그러나 상황은 원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자 터키는 영국, 프랑스 등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가능한 한 피하려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 이탈리아 등은 파죽지세로 유럽 전 지역을 점령했다. 프랑스가 항복하고 그리스가 점령되었으며 에게의 섬들과 불가리아가 이들의 손에 넘어갔다. 하지만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계기로 전세가 바뀌면서 독일이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중립을 지켜오던 터키는 1945년 2월 23일 드디어 독일의 선전포고를 했다. 이후 연합군의 압력과 총공세로 독일과 일본이 잇따라 항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다. 전체주의 국가들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연합국 사이에 6년간에 걸쳐 벌어진 전쟁은 4천만에서 5천만 명의 사상자를 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다. 다행히도 터키는 이번에는 별다른 피해 없이 국가적 위기를 넘겼다. 이뇌뉘 정부, 미국과 손을 잡다. 터키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전후 경제적인 위기와 소련의 위협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신발 가격만 해도 5배나 오르는 등 전쟁 전에 비해 물가가 3배 이상 오르면서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또한 외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점점 늘어났지만 정부는 엄청난 군사비를 줄일 수가 없었다. 게다가 소련의 위협까지 계속되었다. 소련은 이스탄불 해협에 대한 군사적 방어권을 공동으로 갖자고 강요했다. 이뇌누 정부가 터키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막았지만 언제 또다시 소련의 강요가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냉전이 시작되었다.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소련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을 추진했다. 그 가운데 하나로 1947년 3월 12일 트루먼 대통령은 의회에 소련 공산주의의 침략 위험을 막아내기 위해 그리스와 터키에 4억 달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뒤이어 미국 국무장관 마셜은
경제 상황이 손쓸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진 유럽 여러 나라를 구제한다는 구실 아래 유럽 경제 부흥 계획을 추진했다. 반면 소련은 미국의 대외 원조 계획에 대한 반대 조치로 동유럽 여러 나라와의 상호 원조 체제를 강화했다. 나아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집단 방위 조약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결성하자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이에 대응해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었다. WTO. 이리하여 냉전 체제는 세계적인 규모로 더욱 굳어졌다. 터키 내에서도 미국의 원조를 받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이네누 정부는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 손을 잡았다. 1947년부터 4억 달러어치의 물자와 함께 민간인과 군인이 터키에 파견되었다. 이를 계기로 터키는 미국 중심의 서방 진영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 뒤 1950년에는 유엔의 요청에 따라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터키군을 파견했다. 또 1952년에는 그리스와 함께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했으며 이즈미르의 남동부 유럽 나토 사령부 본부가 세워졌다. 3. 평화적 정권 교체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다. 공화인민당에서 민주당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다. 1950년 터키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해 실시된 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인민당을 누르고 집권당이 된 것이다. 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의 대표가 수상과 대통령이 되는 내각 책임제를 채택한 터키에서 공화국이 수립된 지 27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네뉴 대통령은 민주당의 바야르에게 흔쾌히 정권을 넘겨주었다. 터키의 민주주의가 성큼성큼 발전해가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다. 사실 1946년까지 터키의 정당은 아타투르크가 만든 공화인민당 하나뿐이었다.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20여 년간 하나의 정당이 계속 통치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다 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국민들도 제2차 세계대전 후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가 어려워졌다며 그 책임을 공화인민당에 돌렸다. 이처럼 국민들과 지식인의 강한 저항에 부딪힌 이네누 정부는 1946년 결국 정당 결성의 자유를 허용했다. 곧바로 세랄 바야르, 아드난 멘데레스 등이 민주당을 창당했다. 그때부터 비로소 터키에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명실상부한 정당 정치가 시작되었다. 나아가 1950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바야르가 대통령, 멘데레스가 총리가 되었다. 터키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많은 터키인들은 스스로를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이후 10년 동안 민주당이 계속 집권했다. 민주당 정부는 민간 기업을 육성하고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농업을 근대화했으며 도로와 댐을 건설하는 등 여러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인 위기를 맞고 정부의 친이슬람 정책 등에 대한 군부와 지식인,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민주당 정부 또한 위기를 맞았다. 군부의 개입과 민주주의의 발전. 정치 사회적 혼란이 거듭되던 1960년 5월 27일 터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사 정권은 의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킨 뒤 헌법을 새로 만들고 의회를 다시 구성했다. 새 의회에서 대통령과 수상이 선출되자 군부는 권력을 새 정부에 넘기고 물러났다. 이후 10년간 다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정당 정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좌우익 학생들 간의 충돌과 총격전으로 사회가 혼란해진 틈을 타 터키 군부는 1971년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다. 2년 뒤 군부가 정권을 민간에게 넘겨주면서 정당 정치가 부활했지만 이후 8년 동안은 어느 한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여러 차례 소수 정당들 사이에 연립 내각이 구성되면서 사회는 더욱 혼란에 빠지고 경기는 침체되었으며 정치적 대립은 깊어져 갔다. 심지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지만 의회에서 새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렇듯 정치적인 혼란이 거듭되자 1980년에 군부가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켰다. 3년간의 군사 정권 시기를 거친 후 새롭게 총선 선거가 실시되었고 조국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권을 잡았다. 이후 조국당 정부는 경제 성장을 이루기도 했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기도 했다. 20년 동안 3차례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정당 정치는 계속되었다. 군부에 대한 터키 내 지지와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군부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 않다. 정치가 혼란할 때면 군부가 개입했다가 이후 질서가 회복되면 정권을 민간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오스만 제국 시대부터 이어져 온 엘리트적 전통, 장군 출신인 아타튀르크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지지, 군부의 첨년성과 정직성, 애국심 등이 신뢰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터키는 내각 책임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정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회는 국민이 직접 뽑은 4년 임기의 의원 550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의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행정을 책임지는 내각 책임제를 기본으로 한다. 동시에 의회에서 5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출한다. 일반적인 내각 책임제와는 달리 터키의 대통령은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같이 국회 소집권, 국민투표 요청권 등 내각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4. 터키가 풀어야 할 숙제. 이슬람주의와 세속주의의 대립. 1995년 이후 터키가 안고 있는 과제는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의 대립을 해결하고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이다. 본래 터키는 이슬람교의 영향이 강한 나라이지만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세속주의를 추구하고 있었다. 세속주의는 아타튀르크 때부터 계속 강조되어 온 공화국의 핵심 원리이기도 했다. 하지만 세속주의가 강조될수록 이슬람 세력의 저항도 커져갔다. 학생, 히잡을 쓰고 강의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히잡을 벗어주세요. 왜 히잡을 쓰면 안 되나요? 터키의 대학 강의실 앞에서는 히잡을 쓴 여대생들과 학교 측이 충돌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일부 여대생들은 세속주의에 저항하고 이슬람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히잡을 쓰고 강의를 들으려 하자 학교 측이 이를 막으면서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종교를 표현하는 히잡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 99%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 자신들의 상징인 히잡을 왜 금지당해야 하나요? 히잡은 이슬람교의 자유를 표현하는 거죠. 대립이 계속되자 터키 정부는 대학 내 히잡 사용 금지법을 만들어 강제로 이를 막았다. 그러자 일부 여학생들은 히잡 위에 가발을 쓰고 강의실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렇게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의 대립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995년부터다. 이해에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이슬람주의를 내세운 복지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서 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슬람주의 정부가 탄생했다. 새로 집권한 복지당 정부는 이슬람 교육 강화, 이슬람 사원 건축 등 친이슬람 정책을 추진했다. 여성들은 다시 히잡을 쓰기 시작했고 주요 신문과 TV에서는 이슬람주의를 외쳤다. 복지당 정부의 친이슬람 정책에 대해 군부는 세속주의에서 벗어났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복지당이 이 경고를 무시하자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세속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복지당을 해산시켜버렸다. 2009년 현재 집권당인 정의개발당 역시 이슬람계 정당으로 친이슬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전히 세속주의와 이슬람주의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2천만 리라짜리 지폐와 경제 위기. 터키는 1970년대 이후 계속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1980년에는 물가가 115.6%, 1994년에는 125.5% 상승하는 등 20여 년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50%가 넘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자 터키 정부는 점점 더 큰 단위의 화폐를 발행했다. 1986년까지는 1000리라가 가장 큰 단위였지만 1995년에는 100만 리라, 1997년에는 500만 리라,
1999년에는 1000만 리라, 2001년에는 2000만 리라짜리가 발행되었다. 그러자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거리에 있는 가게마다 0이 3개 지워진 가격을 써놓은 입간판을 세웠다. 엄청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단위가 너무 커지면서 계산기에 숫자를 입력할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식당에서 서너 명만 함께 식사를 해도 1억 리라가 넘는 돈이 나왔다. 5만 리라짜리 동전은 거스름돈 축에도 끼지 못했다. 2000년에는 터키 리라화의 대달러 환율이 100만 리라를 넘었다. 1달러가 100만 리라. 1997년에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 금융을 받기도 했다. 터키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1월 화폐 개혁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100만 리라가 새 1리라가 되었다. IMF 구제 금융과 화폐 개혁을 통해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어가던 터키 경제는 2008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맞아 두 자릿수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의 둔화, 2,844억 달러의 외채, 51.7%의 주가 하락을 기록하는 등 또다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하다. 터키 자동차의 번호판은 유럽연합에 속한 다른 나라의 번호판과 같다. 유럽연합에 가입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동차를 몰고 유럽의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다. 터키 내에서는 유로화가 터키 리라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외국인 여행자들이 유로화를 내고 물건을 산 후 터키 리라로 거스름돈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 터키는 유럽연합의 정회원국이 되지 못했다. 터키는 1963년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 EEC에 준회원 자격으로 가입한 후 지속적으로 정회원국이 되고자 노력했다. 1987년에도 정회원국 가입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으나 그리스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럽연합 내의 다른 나라들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겉으로는 터키의 민주화와 인권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터키가 유럽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터키가 기독교 문화와는 다른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고 지리적으로 영토의 대부분이 아시아 대륙에 있어 아시아인지 유럽인지 모호하며 경제 수준도 유럽의 다른 회원국들보다 낮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가입에 대해 터키 내부에서도 찬반 논쟁이 거세다. 찬성론자는 유럽연합 가입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오히려 유럽연합 내 선진국의 자본이 터키 경제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하지만 터키는 유럽 축구리그나 월드컵 조 편성 등에서 이미 유럽 국가로 대우받고 있다. 2005년에는 터키 정부와 유럽연합 집행부 사이에 가입을 위한 실무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터키의 가입 자격은 주되 가입 협상은 유럽연합의 정치 경제 기준을 충족한 뒤에 개시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터키 내부의 개혁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터키 의회는 사형제 폐지, 쿠르드어 방송과 교육 허용 등 유럽연합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고 정회원 후보국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키프로스 문제, 쿠르드족 문제 등 여전히 유럽연합 가입에 큰 변수가 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참고, 키프로스 통합과 쿠르드족의 독립운동. 터키 해협에서 불과 80km 떨어진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은 그리스계 53만 명과 터키계 12만 명의 주민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오스만 제국이 망하면서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된 키프로스는 대통령은 그리스계에서, 부통령은 터키계에서 선출하고 그리스계와 터키계가 7대3의 비율로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후 1960년 키프로스 공화국으로 독립했다. 하지만 이후 그리스계 지도부가 그리스로의 통합을 주장하며 내전을 일으키자 북부 키프로스 지역은 터키의 지원을 받아 터키계 정부를 따로 수립했다. 이때부터 키프로스 공화국은 남북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유엔이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남북 키프로스의 대립, 이를 둘러싼 그리스와 터키의 대립은 지중해 지역 국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아나톨리아 동부 지역에서는 쿠르드족이 분리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래 쿠르드족은 유목 민족으로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후 거주지가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분할되면서 300만 명의 쿠르드족이 터키, 이라크, 이란, 시리아, 아르메니아 등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쿠르드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는 터키로 1200만 명에서 1500만 명 정도가 터키 남동부 및 동부 지역에 살고 있다. 이들은 오랫동안 쿠르드의 독립국가 건설을 꿈꿔왔으나 터키 정부는 쿠르드어 방송과 교육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 이들을 탄압했다. 이에 쿠르드 노동자당은 터키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테러를 감행하고 터키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쿠르드족의 이라크 근거지를 공격했다. 현재 유럽연합은 터키의 가입 조건으로 쿠르드족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이 쿠르드족에 대해 융화 정책을 쓰고 있지만 쿠르드족의 독립 문제 역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